일을 잘하고 싶은 분, 일을 하고 싶은 분 참 많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어서 오늘 이 책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제목도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이 책을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셨고 정말 많은 조언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지영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아침마당 하실 때 네, 맞아요. 마지막에 네. 갔었고 그 후로는 TV를 잘 안 나가요. 저도 TV에 잘 안 나가서요. 요즘. 근데 저는 진짜 교수님 오랜만이다. 책은 꾸준히 보고 예. 있었고 작년에 내신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예. 심리학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딱 한참 그런 얘기가 딱 와닿을 때의 분들. 맞아요. 딱 저는 책을 쓸 때 제가 잘하는 과정, 제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맞춰서 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전래동화에 대한 책을 쓸 때는 제가 4살, 6살 막 이런 때 썼고 또 애들이 제 딸이 사춘기 타면서 저를 막 약간 거리 두던 충격 엄청 먹었는데 그때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청소년설을 썼었고 또 이번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노쇠해지시고 저도 막 50견도 느끼고 막 이러면서 생기는 그런 게 어른을 위한 어른 심리학 이런 식으로 저라는 사람 한 명이 나이 들어가고 조금씩 세상에 대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책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책 역시 교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자녀들 같은 또래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군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자영업자로 살아보지 못했고요. 보통 이제 의사들은 개업하는 거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월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사실은 병원 교수가 뭐 교수잖아 생각하지만 그냥 병원의 직원이기도 하잖아요. 월급 받고 지내고 있고 제가 만나는 분들, 상담하고 진료하는 분들의 한 70%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일하시는 분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주제가 일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요즘 분위기가 MZ세대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충고, 조언하는 게 좀 꺼려지는 네. 잘못하면 좀 새칭 꼰대라는 게 될까봐 하지 못하니까 제가 무슨 깊은 상담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뭡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라는 작은 조언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 때가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이 좀 볼륨이 얇아요. 200 몇 페이지였더라? 258페이지까지 예. 나오는데요. 가벼운 책인데 정말 알찬 책.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밑줄 얼마나 많이 그었는지 교수님 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밑줄 많이 긋고요. 예. 빨간 동그라미 많이 치고요. 아니 그냥 넘길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넘길 챕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찬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싶을 때도 있고 우리로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한 얘기들 다 담고 있는 책들의 특성이 뭐 퇴사 고민, 퇴사를 하고 싶어요, 파이어, 빨리 조기 은퇴해서 경제적으로 뭐 받으면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이 일이라는 것 자체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너무 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완전 부정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소진되거나 휩쓸려가지 않게 서핑하듯이 쑥 흘러가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 한다는 느낌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워라벨에 관한 얘기 써주셨는데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워라벨 얘기하잖아요. 일과 라이프 사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라이프 안에 일도 들어가는데 마치 라이프는 쉬고 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건 되게 좋은 거고요. 일을 하는 시간은 나쁜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라이프가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내 삶이 줄어들게 되고 손해본다는 느낌?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땅 따먹기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 밸런스란 말 자체도 조금 이상해지는. 왜냐하면 사실은 놀면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자라난 느낌 들고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하는 건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저요. 예. 지금 일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네.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워라밸이라는 데 갇혀버리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많이 할수록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니까 이 개념 자체를 좀 바꿔서 라이프 안에 일도 함께 들어가 있고 나의 삶이란 커다란 흐름 안에 어떨 땐 중요한 가운데 토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뭔가 이상한 피해의식이라고 될 만한 걸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좀 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여기도 이제 교수님이 책 네. 쓰잖아요. 1인분의 몫을 하는 저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면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볼 때 보면요. 이렇게 가끔 나오시는 방송인들, 예능 하시는 분이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시는데 빵 터질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딱 옆에 보면 그 다음에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편안하죠. 예, 내가 오늘 방송 분량 뽑았다. 나 오늘 이제 다음에 또 PD님이 잠깐 불러주실 것 같아. 그럼 바로 옆에 같이 나온 분이 너무 초조해 보이세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한 몫을 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라던 직장을 갖게 됐어요. 가보면 내 실력이 들통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막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내가 배운 게 있지만 금방 티가 날 것 같아. 1인분 못할 것 같아. 이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회사에 왔는데 나 기껏 이거 시켜? 엑셀표 정리하고 복사해오라고 그러고 이게 뭐야? 나에게 주어진 1인분이 이거야? 라는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생각을 함께 갖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 1인분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말을 전 해요. 지금 초년병, 3에서 5년 차들에게 원하는 1인분은 한 50점 정도, 60점만 넘으면 돼 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맨날 신문 보고 놀고 있는 것 같은 부장님에게는 80점짜리 또 1인분이 필요한데 보통 때 루틴은 안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딱 전화하고 한번 또 본부장님한테 가서 이건 아닙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럴 때 한번 힘써 주시는 게 또 2분의 1인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는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3에서 5년 차까지 기대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리로 치면 막 엄청나게 어려운 요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유산슬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 짬뽕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지루하지만 그걸 매번 몇백 그릇을 만드는 그런 마음이 당신에게 주어진 1인분이에요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양이 축적돼야 질로 전환되는, 그럼요. 변환되는.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실험이 하나 있는데 실험이라기보다도 실내인데요. 그 미술대학에서 도자기를 이제 네네네. 만드는 걸 하는데 한 학생들한테는 많이 할수록 점수를 줄게. 너 이번 학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 한쪽은 완성도 있는 거 한 점을 내라. 한 학기 끝날 때. 그럼 그거로 점수를 내겠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채점을 쭉 하는데 놀랍게 정말 잘 만든 완성도 있는 작품은 많이 만들려고 한 학생들의 작품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물론 숙련된 장인은 정말 다 부셔가면 실패해가면서 딱 하나가 중요하겠지만 이 초심자인 학생들이라고 할 정도의 학생들은 숙련도는 결국 많이 해보는 것, 많이 실패해보는 것, 일단 해보는 게 많을수록 결국 완성도도 올라가게 되는. 근데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계속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에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 전체적인 숙련도는 완성도는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책에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많이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 자신도 책을 한 20년 넘게 쓰면서 저는 이번에 또 책 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와 축하해 보다는 먼저 나온 또예요. 제 말이요. 네, 또? 근데 제 마음은 될 때까지 해보자 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옛날 책들 이렇게 보면 지금이 훨씬 잘 써요. 솔직히. 옛날 글들은 어설프다는 느낌이 물론 거기서도 내 생각들이 그대로 있긴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글들이 수월하게 그냥 좀 완성도 있는 글들을 쓴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 막 면전에 걸쳐서 어떤 마스터피스를 쓰겠다는 생각보단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좀 책글이라는 방향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좀 쉽게 한 권을 내게 되는 숙련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하고 이 책에 담긴 글하고 똑같은 게 이 책이 이렇게 그 한 챕터가 짧아요. 예. 짧아서 힘들게 읽지 않고 그냥 훅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사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일단 제 생각을. 네. 아, 여러 개를 50개를 만든 팀이 더 좋은 작품을 냈다고 고심하다가 하나 만든 팀보다 이런 거라든지 또 하나 바꿔놨던 게 그 코끼리 수명 연구 예, 예. 얘기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도 되게 재밌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 게 사이언스라는 진짜 좋은 학술지에 2008년에 나온 얘기인데 밀림에 있는 코끼리랑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밀림에 있는 코끼리도 모두 이제 멸종 위기이기 때문에 다 칩을 이제 박아서 얘들이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심플하게 40년 동안 누가 더 오래 사나를 추적했어요. 밀림에 있는 애들은 배고프고 춥고 척박하고 가뭄에 밀렵군에 뭐 그렇죠. 장난 아닌 항상 긴장 상태. 위험한 환경에 있고 동물원 코끼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수의사 선생님이 챙겨주고 사육사 선생님이 다 돌봐주니까 뭐 애들이 뭐 과자 던지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괜찮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수전을 쫙 오랫동안 보니까 밀림의 코끼리들이 19년 이상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1, 2년 더 사는 정도가 아니니까 이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학술지에 나올 정도 그것도 동물학 그것도 무슨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관찰만 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한 단어가 저는 꽂혔어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쪽 전문가니까 무슨 스트레스일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크게 보면 예측 가능성과 자기 가능성, 자기 조절 능력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측 가능성은 이제 나의 삶, 나의 앞날 부분이 좀 예측한 대로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둡고 예측이 안 되면 확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예측 가능하면 일이 많더라도 그냥 할만하다고 느끼는 건데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동물원 코끼리는 예측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자기 조절 능력이 없죠. 그렇죠.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돼, 먹기 싫을 때도 먹어야 되고. 근데 밀림의 코끼리들은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조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힘들면 힘든 대로 견뎌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체득됐던 게 얘 밀림의 코끼리의 생존 능력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 내가 나의 삶을 조절하고 있는가? 그냥 오늘 여기서 멈출래?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 대신은 그럴 수 있어야 돼.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신입사원에서 한 5년 차까지는 이거 오늘 이 일 다 해도 될까? 부장님 가지 말라는데 안 가도 될까? 제 그 큰애가 지금 회사를 오래 들어갔어요. 오, 축하합니다. 근데 야근이 많아요. 근데 그 선배들은 매일 집에 안 간대. 집에 안 가니까 자기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6시 되면 일을 준대.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걸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아직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지가 안 되니까 아이는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말 이틀은 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있을 때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를 하면 저는 그냥 데스크 테리어라도 해라. 그러니까 자기 책상만이라도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저는 어떨 땐 점심 혼자 드세요라는 말도 해요. 같이 먹어서 먹기 싫은 짜장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점심시간에 전 혼자 뭐 샌드위치 먹을게요. 알아서 먹고 그 시간 동안 내 시간을 보내는 느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작은 방법들. 아직까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연차일 때는 훨씬 힘든다고 내가 팀장님들 강의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힘들다. 이게 일이 근데 팀장급이 되면 일이 양이 많아도 내가 이건 예측 가능하고 오늘 일이 이때쯤 마감이고 이렇게 내려가고 컨트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양이 일이 주어 덜 힘드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그리고 그 외과 교수님 수술 예. 그 얘기도 진짜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게
벌써 한 30몇 년 전 일이에요. 90년대 초반 인턴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외과 수술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수술을 들어갈 때 개복술이라고 써놓습니다. 오늘 무슨 수술을 할 거야라고 쓰지 않고 왜냐면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인턴을 할 때인데 오늘 개복술이고 뭐 위암이야 이렇게 해서 되게 굉장히 무서운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땡기는 거 있잖아요. 땡기러 들어가 인턴은 보통 6시간, 8시간 굳센 마음을 먹고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날도 막 거의 잠도 못 자고 들어간 상태였는데 배를 딱 여니까 너무 안타깝게 암세포가 쫙 퍼져 있는 거였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오픈 앤 클로저, ONC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닫아요. 수술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30년 전이니까 이제 뭐 CT가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들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너무 잘 찍히니까 항암합시다, 방사선 합시다, 이걸 먼저 합시다를 하는데 그럼 되게 교수님이 이제 수술장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너무 빨리 수술한 교수님이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어떨 때는 이제 보호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런데 사실 저 같은 인턴 입장에서는 정말 못된 마음이지만 어린 마음에 와, 쉴 수 있겠다. 너무 못 쉬니까. 그러니까 2시간이면 이제 닫고 끝나면 그때부터 원래 계획됐던 거는 오늘 오후에 뭐 좀 일이 있으니까 오늘 잠도 좀 자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야, 수술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야, 밥은 먹게 해드려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그 증상을 알게 된 게 밥 못 먹어서 갑자기 못 넘기고 살이 쭉 빠져서 오니까 위암이 진행된 걸 그때 아신 분이라 위 조직이 너무 커서 밥을 못 넘기고 계셨거든요. 그걸 다 뜯어내고 식도랑 장을 붙이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또한 대수술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해? 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해봤자 이분 오래 못 사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그래도 이왕 열었으니까 밥은 드시게 해드려야지 하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퍽퍽퍽 막 뜯어서 막 큰 수술을 하시는 걸 보고 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절망감이 들거나 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거나 할 땐 이런 건 해서 뭐해? 해봤자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이 생각들을 떠올려요. 뭐는 해봐야지. 밥은 먹게 해야지. 아니면 뭐라도 해봐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 요만큼은 남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제 뒷부분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하려고 하지만 실은 최악을 제거하는 게 더 그 얘기도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최선이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가끔 제일 많이 돈을 쓸 때가 노트북 컴퓨터를 개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만 원 막 비싼 걸 오랜만에 사는 거니까 게다가 한 4, 5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누가 쓰고 있어 한번 열어보고 열심히 막 해서 이게 뭐가 최선의 선택일까 최고로 사야지 하던데 마지막으로 그 노트북 카페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게 단점입니다 하면서 막 쓴 사람을 보면 김이 팍 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럴 때 결국 못 산 채 몇 달이 지나갈 때 생각을 해보는 것, 나에게 뭐가 최악이지 노트북은? 근데 지금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최선이야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난 무거운 게 싫어. 나는 아무리 좋은 것도 무거운 건 들고 다니기 싫으니까 무거운 게 싫어. 그거 제끼고 나머지 중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 고르자. 가격 내가 원하는 거로 금방 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사, 이직, 내지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이런 걸 결정할 때 최선을 생각하면 정말 끝이 안 난다는. 근데 그럴 때 이거는 피하자. 예를 들면 아이 학교가 너무 먼 건 안 좋아. 그래서 너무 애가 버스를 한 30분씩 타고 다니는 그런 곳으로 이사 가지 말자. 이런 식의 생각들. 아니면은 엄마가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엄마 직장이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자라는 식. 아빠는 좀 멀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최악을 제거하고 이거는 싫어라고 생각하면 차선과 차악이 남는데 당연히 차선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 가는 것 그때는 그냥 딱 이 집에 가봤더니 놀이터가 눈앞에 보이네, 공원이 보이네,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조금 층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좋고 그러면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최선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드려요.